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구금됐던 한 근로자가 안에서 몰래 쓴 구금 일지가 공개됐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수갑과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채 지린내가 진동하는 호송차에 태워졌다. 곰팡이 핀 매트에 수건 하나 없이 72명이 한 방에서 자야 했다. 무작정 적으라며 들이민 서류는 외국인 체포영장 서류였다. 이처럼 참담했던 증언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되자 미국이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다우가 우리 국민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당한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방한 이틀째인 랜다우 부장관이 오늘 1차관을 만나 깊은 유감 표시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구금 사태 열흘 만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유감 표시가 처음 나온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비자 등의 협의를 빠르게 진행하자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틀 전 미국 상무장관이 현대차는 잘 좀 하라고 말한 것과 사뭇 달라진 태도입니다. Come on, Hyundai. Just do the right process. You knew better than that. 한국 내 대미 여론 악화는 미국에게도 불필요한 부담입니다. 현재 한미 간 통상 협상은 한 달 반째 표류 중. 특히 우리나라 1년 GDP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상무장관을 만나러 뉴욕에 갔던 김정관 산자부 장관 역시 별다른 진전 없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문서화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물릴 거라고 압박하고는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국면인 겁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이죠.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결국 오늘 늦게나마 자세를 낮춘 배경엔 경제 활로를 동맹국들의 대규모 투자에서 찾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을 털고 가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의 미국 재입국과 관련해 랜다우 부장관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조금 전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러 개혁 과제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 내 갈등이 불거지자 김민석 총리가 긴급 회동을 제안한 건데요. 한자리에 모인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금 전 총리 공관, 가장 먼저 도착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정청래 당대표를 맞이하고 잠시 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훈식 비서실장,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입장합니다. 회동을 제안한 김 총리를 사이에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누자 옆에서 비서실장이 농담을 건넵니다. 취재진들 앞에 나란히 선 이들은 분위기를 살리려는 듯 한마디씩 건넸고 가끔 싸워야 되겠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등을 토닥이며 친밀감을 표시했습니다.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지만 이 자리는 최근 불거진 당대표와 원내대표, 여당 내 투톱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급하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특검법 개정안 여야 협상을 놓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이 노출되자 김민석 총리가 어제 제안해 하루 만에 긴급회동이 성사됐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 조치는 물론 내란 특별 재판부 신설, 대법관 증원 등 개혁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 사이 균열이 공개되자 신속하게 수습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김 원내대표가 어제 SNS를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한 발 물러선 데 이어 정 대표도 오늘 SNS에서 모든 책임은 당대표에 있다. 원팀 원보이스로 간다며 봉합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앙금을 풀고 잘해보자고 도모하는 자리라며 오늘 만남에 미리 의제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참석자들은 정권 초기 잡음이 지속되면 개혁의 동력과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 소속 교회를 찾았는데요. 예배 연단에 나서 손 목사 구속이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목사는 12.3 내란 이후 줄곧 계엄을 옹호하며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어왔죠. 국민의힘이 또다시 아스팔트 극우에 손을 내미는 걸까요?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민심을 듣겠다며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제일 먼저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인 세계로교회로 향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손현보 목사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입니다. 손 목사가 최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를 종교 탄압이라 규정하며 교회를 찾은 겁니다. 장 대표는 예배에 참석해 직접 발언도 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싸우기를 원하노라. 손 목사는 내란 정국 당시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당시 반탄 집회 연단에 올랐던 장 대표가 세계로교회를 찾으면서 국민의힘이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와 연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에 이어 내란특별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개혁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극우와의 연대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장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우파 연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목사를 지키겠다고 종교 탄압까지 들먹이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종교 지도자 구속에 항의하는 차원이라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국민의힘 입당 후 여러 논란을 빚어온 전한길 씨는 미국에서 강경 보수 행사에 참석해 한국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이 행사는 국내에서 조직된 극우 기독교 성향 단체가 개최했는데요. 전 씨는 한국 정부가 괴물 정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강경 보수 모임엔 300여 명의 사람들이 집결했습니다. 10년 전 서울대에서 조직된 극우 기독교 성향의 트루스 포럼이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선 현 한국 정부에 대한 음모론의 바탕을 둔 원색적인 비난이 시종일관 쏟아졌습니다. 대표는 평양 집회와 친중 정권을 운운했고 30년 만에 백골단의 망령을 되살려낸 인사는 국회 해산과 주한미군의 선거 관리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평양에서 트루스 포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China Lee, stop the steal!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그 이후에 우리 선거 관리를 미팔군한테 부탁할 수가 있고 미국에 체류 중인 전한길 씨도 나타났습니다. 목소리는 높고 표현도 거칠었습니다. 사악한 괴물 정권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서 거버먼트 오버더리 마이더리 오더리 갑자기 이틀 전 방탄복을 샀다고 말하더니 한미 정상회담 찬성 여론이 60%가 넘는 건 조작으로 본다며 난데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구글을 끌어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구글 본사 보고 있습니까? 바로 잡아주십시오. 백악관 출입기자라는 한국계 인사 제니 박도 가세했습니다. 이재명이는 두드러 맞을 일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자유보수 우파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자고 했지만 5시간 내내 극단적 언어가 반복되는 가운데 전한길 씨 등은 다음 주엔 황교안 전 총리와 결합하는 또 다른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대구에서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산에 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용의자는 30대 아버지였는데요. 경찰에 자수한 이 아버지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가 한 채 없고 인적이 드문 왕복 2차선 지방도. 도로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를 살해한 뒤 야산에 내다버린 용의자는 30대 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기 아버지는 지난 10일 밤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손바닥으로 아기 뒤통수를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5시간 뒤인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숨진 아기를 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어제 이 남성은 112에 직접 자수했습니다. 자수한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일대 야산을 수색했고 남성 집에서 차로 7분가량 떨어진 곳에서 아기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은 신고받고 신고 사실이 맞는지 확인했고 그 외에는 수사 진행 중입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이 남성의 집에는 30대 부인과 6살, 3살 자녀 2명 등 다른 가족 3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은 다른 자녀 2명과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간 상태여서 이 같은 상황을 몰랐다는 진술을 경찰은 확보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아기 아버지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하다 물살에 휩쓸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사고 직전 파출소 근무자와 주고받은 무전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무전에는 혼자 출동한 이 경사가 현장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 담겨 있는데요. 이 경사의 마지막 무전 이후 13분이 지난 뒤에야 추가 인력이 출동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새벽 2시쯤 갯벌에 사람 형체가 보인다는 드론 업체에 연락을 받고 이 경사가 파출소를 나섭니다. 잠시 뒤 혼자 순찰차를 끌고 드론 업체 직원들이 있는 해안전망대에 도착합니다. 2명 이상 타야 한다는 내부 규정은 지켜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드론 업체 직원들을 만나 갯벌 고립 상황을 직접 확인한 이 경사는 파출소 당직 근무자인 팀장에게 여러 차례 보고한 뒤 다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해 사고 해안에 도착했다고 알립니다. 잠시 뒤 고립된 노인의 위치를 확인한 이 경사가 입수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에 팀장이 휴식 중인 근무자를 깨워서 추가로 보내줄지를 묻자 이 경사는 물이 차올라서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하다면서 다시 한번 일단 가보겠다고 말합니다. 팀장은 동료를 깨워 같이 대응하자고 하지만 물이 발목 정도 차오른다는 이 경사의 보고에 발목 정도밖에 안 되냐고 되묻습니다. 이후 인력 지원 여부는 흐지부지된 채 1인 구조가 시작됩니다. 2시 54분, 이 경사가 노인을 직접 만났을 때 바닷물은 허리 높이까지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2분 뒤 이 경사는 다급했던지 일방적으로 송신하겠다며 노인의 부상 상태와 함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빠져나가겠다고 보고합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고 있단 걸 전해들은 팀장의 답은 신속히 이탈하길 바란다였습니다. 당시 드론에는 이 경사가 노인을 업고 나오려고 했지만 곧 포기하고 조끼를 벗어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시 57분, 구명조끼를 터뜨려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전을 끝으로 연락은 두절됐습니다. 13분 뒤인 새벽 3시 10분, 다른 파출소 직원들은 드론 업체의 지원 요청을 들은 뒤에야 출동했고 이 경사는 날이 밝은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무전 직후라도 출동했다면 이 경사를 구할 수 있었던 건 아닌지 골든타임 허비가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유족은 내일 연결식 직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파출소장 등이 이 경사 사망과 관련한 진상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폭로하는 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된 지 한 달도 안 되는데요. 전공의들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을 꾸려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라지만 또다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도에 재은효 기자입니다.
비인간적 노동시간 단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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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전공의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돌아온 지 약 2주 만입니다. 가입자는 3,000명 정도. 전국 수련 전공의 30%가 이미 가입을 마쳤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인간답게 일할 권리입니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한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은 80시간, 연속 최대 36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가천대 길병원에서 2년차 전공의가 주당 118시간씩 일하다 과로사로 숨지는 등 무리한 노동 업무는 반복돼 왔습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의사이기 전에 인간이며 노동자입니다. 전공의 노조는 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며 주당 72시간 근무를 모든 진료과로 확대하고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휴게 시간 보장 등 8개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에선 정당한 요구라는 평가도 있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전공의 노조는 파업 등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사들 커뮤니티에는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극히 제한하더니 전공의 노조가 수혜를 받겠다. 전국병원 좀비병원 만들기 가능의 글이 올라오며 파업 가능성을 따지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환자들 입장에서 파업 소리만 나와도 오금이 저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노조라는 합법적인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향후에도 사한 일들이 생기고 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 끝에 출범한 전공의 노조. 의료 공백을 경험한 국민들의 불신을 딛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요즘 중고 의류 시장이 뜨겁다고 합니다. 새 상품보다 저렴하거나 이제는 구할 수 없는 제품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2년 뒤에는 전체 패션 시장에서 거래되는 옷 4벌 중에 1벌은 중고 의류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커지자 대형 패션 기업과 백화점까지 중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앞 중고 의류 매장. 레이싱 자켓부터 유명 축구선수 유니폼까지 다양한 옷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모두 누군가가 입었던 헌옷이지만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고 새 거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면은 저렴하게 사는 게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 일반 매장에는 없는 상품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중고 매장을 찾는 이유입니다. 그냥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는 상품일 수도 있다는 거. 한정판이나 좀 많이 없는 거 위주로 사고 싶은 마음이. 지난해 국내 중고 의류 시장 규모는 약 5조 6천억 원. 시장이 계속 커지자 유명 패션 회사는 물론 백화점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재판매 업체와 제휴해 중고 의류를 수거한 뒤 포인트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헌옷을 판 돈으로 백화점에서 새 옷을 사게 유도하는 겁니다. 백화점 의류 매입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상품 코드를 대조하고 단추와 박음질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고객들이 보내온 헌옷을 다시 팔 수 있는지 검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렇게 변색되면 저희가 못 바꿔요. 이렇게 세탁과 검수를 모두 마친 옷들은 새 가격표를 달게 되는데요. 보통 정가의 30% 수준입니다. 주로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컨템포러리 브랜드가 대부분이다 보니 애초에 그 해당 브랜드를 이용하시는 연령대를 그대로 흡수하는 형태가 됩니다. 30대에서 40대가 주축을 이루고 중고 의류 시장은 연평균 16.5%씩 성장해 2027년에는 전체 패션 시장에서 거래되는 옷 4벌 중 1벌은 중고 의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근래 들어가지고 다양한 연령층부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주시는 거 보니 전보다는 확실히 빈티지에 관심도가 많아졌다고. 경기 불황에 대형 업체들까지 뛰어들면서 이제 중고 의류는 대체 소비가 아닌 주류 유통 채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매장 안에선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재작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가 폐지해버렸는데요. MBC가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일회용품 보고서를 분석해봤더니 식당과 카페 절반에서 매장 안에서도 일회용 종이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부터 금지한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도 단속은 거의 없었습니다. 류현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카페에 들어가 매장에서 마시고 갈 음료를 주문해 봤습니다. 머그잔이나 유리컵 같은 다회용기가 아닌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종이컵까지 더 씌워 나옵니다. 먹고 가려고 하게 원래 재작년부터 매장 내에선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제가 제정돼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지했습니다.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등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손님이 일회용 컵을 받은 뒤 그대로 매장에서 마시면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규제가 풀린 만큼 사용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전국 식당과 카페 2,300곳을 조사한 결과를 입수해 살펴보니 매장 내 종이컵 사용률은 조사 대상의 절반인 48.3%에 달했습니다. 종이컵을 너무 흔하게 사용하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규제가 됐다 안 됐다가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나마 있는 규제도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3년 전부터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됐지만 단속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최근 5년간 25개 서울시 자치구의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11개 구청에서 단 한 건도 없었고 6개 구청도 고작 한 건에 그쳤습니다. 국제사회에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탈플라스틱 대책을 12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축구 전설들의 대결, 아이콘 매치가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는데요. 경기장을 찾은 6만여 팬들은 각자의 추억을 되새기며 환호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축구의 전설들을 직접 보려는 6만여 관중들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일찌감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모두 유니폼을 챙겨 입고 각자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또 카카 유니폼 입고 축구대회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 선수 사랑합니다. 카카 화이팅. 지금 루니 20년째 쓰고 있는데 루니 정말 오랫동안 사랑하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루니 화이팅! 퍼디낸드, 루니, 호나우지뉴 등 전설들의 등장으로 경기장은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가장 위대한 심판 중 한 명인 콜리나 주심이 나타나자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차범근과 벵거, 베니테스 등 명장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카카와 호나우지뉴는 현역 시절을 연상케 하는 특유의 플레이로 탄성을 자아냈고 상대팀으로 만난 박지성과 이영표, 카시아스와 부폰 양팀 골키퍼의 눈부신 선방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기에서는 공격팀 루니가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마이콘과 박주호가 연속골을 기록한 수비팀이 2년 연속 승리를 거뒀습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LG는 선발 토러스트의 6이닝 무실점 호투 속에 연패를 끊었습니다. 2위 한화와의 간격도 다시 3경기 반차가 됐습니다. 닷새 전 5실점하며 부진했던 토러스트, 이번엔 달랐습니다. 6회까지 기아 타선을 상대로 한 점도 내주지 않는 호투를 펼쳤는데요. 타선에선 오지환이 3회 만루 기회에서 2타점 적시타로 기아 선발 양현종을 끌어내리며 모처럼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2위 한화는 키움과 난타전 끝에 패했습니다. 5연승 중이던 선발 문동주가 올 시즌 한 경기 최다인 8실점하며 무너진 게 컸는데요. 한화는 하주석의 적시타 등으로 끊임없이 추격했지만 승부를 뒤집지 못했고 1위 LG와의 승차는 3경기 반으로 벌어졌습니다.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 선수가 도쿄 세계선수권에서 2m 25를 넘으며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모레 열릴 결선에서 또 하나의 역사를 기대해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가고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더워졌습니다. 9월 중순에 전남과 경남지방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이 30도, 대전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경남지방에서는 내일 오후까지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 10에서 50, 전남 해안 5에서 20, 경남 지방에서도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더위는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물러가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2도, 춘천 19도, 청주 22도, 대구 22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 30도, 부산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 밤 중부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 지방에서는 목요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